I want to know I'd meet you where the spirit meets the bones in a faith forgotten land. In from the snow, your touch brought forth an incandescent. 보통 착한 사람들을 두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착한 사람들만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지켜야 할 규범이나 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소외되거나 힘없는 약자일수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데요. 톡톡동해인 오늘 이 시간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돼주고자 애쓰시는 한 법조인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오늘도 고분분투하는 22년차 변호사 진형애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이 아니고서는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느끼기보다는 내가 법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재산과 또 나아가서 사회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다 라고 생각하고 그 법이 필요하신 분들 옆에 함께 있고 싶은 변호사입니다. 이 멘토링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세심하게 진두지휘하신 분이 계세요. 진형의 동무님 정말 애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서 무대로 잠깐 모셔가지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간이 있고 인생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시작이고 여러분들의 시작을 우리 모든 선배들이 같이 응원합니다. 저 사실 포항 출신이기는 하지만 포항에서도 그 산 것 이상으로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항에 한 번씩 이렇게 목요 행사나 또는 우리 아이들 방문하러 오면 정말 실향민이 고향 찾아오는 그런 느낌? 근데 앞으로도 정말 제가 포항에서 친구들 만나러 오게 되면 아마 오늘 같은 이런 보람으로 여전히 되게 설레이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진형애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포항 출신이지만 네. 포항 방송에 저를 이렇게 오게 해주신 건 정말 저의 굉장한 영광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이신가요? 지금 포항 저는 방송으로는? 포항 방송국에서 네. 저의 출연은 처음이죠. 근데 아마 지금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분 좀 어디서 좀 뵌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뭔가 낯이 익은데?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워낙 그 솔로몬의 선택에서 네. 법률 상담 프로그램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여기 학원 원장님은 그 자신이 고용한 학원 강사의 졸업장만을 보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고용을 결정했을 뿐이지 제대로 된 자격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도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포항 출신이라는 건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예, 포항에서 어린 시절 보내신 거죠? 태어나기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서 100일도 채 안 돼서 이제 포스코
라는 우리 포항의 굴지의 기업이 첫 삽을 뜬 그때 저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포항으로 내려오셔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니까 이제 저는 포항이 제 고향이지요. 원래 이제 서울에서 지금 변호사 활동 중이신데 네. 포항까지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시고 오늘 모교에서 또 뜻깊은 행사 하셨죠? 네,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네. 또 발걸음이었었는데요. 우리 후배들에게 직업, 또 진로, 또 인생의 선배로서의 어떤 좋은 멘토를 우리가 1대1로 해주자라는 그런 이제 행사로 저희가 이번 두 번째 그 행사를 제가 이제 준비하게 돼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저희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뭐 오늘 후배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셨지만 변호사님도 그 시절들을 보내오셨고 진로를 고민하셨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학창 시절부터 혹시 변호사가 꿈이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게 저희 20대 초반까지의 제 꿈이었어요. 교사가 되는 것이. 네. 학생들의 인생에서 좋은 터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터칭. 근데, 네. 사실은 일반 선생님들은 티칭이라면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은 터칭, 그 아이의 영혼과 상처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터칭의 이 기술 또는 터칭의 달인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사범대 출신이신가요? 네, 저는 그래서 사범대를 예. 들어갔고요. 또 사범대에서 나름 좋은 선생님이 되는 뭐 여러 가지 테크닉 또 인성을 배워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3학년 때 임용고시라는 생각지 않은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는 국립사범대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다 의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임용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게 임용고시라는 것으로 새로운 이벤트가 생긴 건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독일어를 전공했거든요. 네. 독일어라는 과목이 그때 불어와 독일어가 제2외국어였었다면 그게 중국어와 일본어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과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90년대 그때 그렇게 좀 바뀌는 트렌드가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더 이상 독일어 선생님을 필요치 않고 그리고 저는 제가 독일어 교사가 필요 없으니까 임용고시에서의 TO, 즉 선생님을 뽑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이 그 당시에는 사실상 제 눈앞에서 이렇게 막힌 거였죠. 그 다음에 제가 고민을 했었던 것이 제가 이제 독일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외무고시라는 외교관을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외무고시를 한 2년 정도 준비를 접점이 있네요. 했어요. 네, 네,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외무고시라는 게 결국은 그때 당시에 30명이라는 정말 작은 인원을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 정원이 30명이었는데 그 30명 안에 과연 내가 들 수 있을까 하는 그 회의감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인원을 그나마도 25명으로 줄이고 또 현지의 문화 또는 언어에 능숙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심지어 제가 25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제 막막함? 숨이 딱 막혔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결혼을 했을 때 부인이 외교관이라면 그 외교관 부인을 따라서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녀 줄 수 있는 남편을 특히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되게 클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외무고시에 대한 공부를 하는 내내도 그 두 가지 불안감이 저한테 굉장히 컸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2년씩이나 외무고시를 준비를 하셨는데 결국은 사실을 보셨단 말이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저는 이 외무고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3대 고시라고 하는 거 있죠. 네네. 외무고시, 행시, 사법고시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사법고시는 사법고시, 즉 고위 공무원을 뽑는 고시가 아니라 사법시험이에요. 시험이죠. 네. 자격증을 주는 시험인데 그것조차도 저는 몰랐었던 건 거죠. 그냥 뭐 삼시 하면 그냥 사법고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그래 이거 같은 고시인데 그래도 사법고시는 한국에서 하고 또 인원도 그에 비해서 3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을 뽑는 시험이니까 뭔가 이거는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있겠다? 제가 했었을 때 그래도 좀 더 문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법 시험을 외무고시와 비슷한 줄 알고 사실은 뛰어든 거였어요. 과목도 좀 뭐 겹칠 것 같고 이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사법시험을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로 지금 사법시험에 덜썩 이제
뛰어드셨는데 네. 단순하게 시작은 했지만 사법시험 공부가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법대도 아니고 저는 전혀 이쪽의 그 진로를 선택할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기 그러게요. 때문에 저는 법학에 대한 공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사실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처음에 법전이라는 것은 처음에 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우리나라 법인데 왜 이렇게 한자가 많아? 진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글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와. 옥편을 갖다 놓고 하루 내내 한 장 읽은 적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외국어 번역하는 수준으로 보신 거네요. 네. 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외국어 번역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그때 사법시험을 처음에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만약에 그 공부가 그렇게 힘든 것을 누가 미리라도 알려줬으면 시작을 아마 안 제가 했을지도? 시작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무모한 용기가 어찌 보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 누가 야 이건 어려우니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래도 해봐 라고 조언해주는 그런 저는 이제 앞으로 저의 그 경험담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I remember when we caught a shooting star. Yes, I remember.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그렇게 돌아 사법시험도 잘 준비를 하시고 드디어 이제 합격을 하셔서 당당히 법정에 서게 되셨을 때 변호사로서의 그 느낌 어떠셨어요? 근데 솔직히 첫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저는 완전 만신창이의 실수로 끝났어요. 네. 첫 법정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무슨 저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선배 변호사들의 소위 이제 후배가 배우러 다니는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드디어 제 앞에 시작된 건 거죠. 그때 이제 한 선배 변호사가 저보고 본인의 사건이지만 이제 저에게 법정 경험을 시켜주신다는 의미로 저한테 이 사건을 가서 이제 심리를 끝내는 것을 결심이라고 해요. 법정 용어로. 네. 이거는 그냥 가서 결심만 하고 오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면서 막 이제 처음에 갔죠. 갔는데 이제 세 부대 재판장님이 이제 앉아 계시고 저는 진짜 다 누가 보더라도 제 오늘 처음이구나 이런 느낌은 역력한 이제 그런 변호사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제 사건에 호명이 돼서 나가서 자 그러면 이제 원고와 피고 측에서 뭐 더 이상 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재판장님 결심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이렇게 뒤로 보시다 갑자기 안경을 이렇게 벗으시더니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결심은 심리를 종결하는 것은 재판부, 즉 법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심을 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저는 잘 못 들으신 줄 알고 네 재판장님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더 크게 그랬더니 재판장님이 딱 보시더니 그럼 저는 뭘 하나 그러신 거예요. 제가 재판장님의 재판을 제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제가 어이없고 귀여웠으면 혼을 내시지 않고 그럼 저는 뭘 하나요?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속으로 아니 재판장님 뭘 하실지를 왜 나에게 묻지? 이러면서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된 전혀 거죠.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의기양양하게 이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말 너무 제가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딱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얼마나 초보로서 그 선배들이 그 따뜻하게 품어주는 말씀이셨겠어요. 그럼 저는 뭘 하나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재판장님 만약에 뭐 저런 애가 있어? 만약에 이러면서 되게 좀 혼을 내셨거나 굉장히 좀 꾸짖는 그런 눈초리로 하셨으면 또 변호사로서 되게 상처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분의 되게 그 자애스럽게 웃으면서 그럼 저는 뭘 하나요? 라고 물으셨던 그 선배의 법조인의 배려? 저는 그게 또 저에게 변호사로서의 첫 시작의 덕담이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변호사님 지금 변호사 활동을 20여 년 정도 네. 쭉 해오고 계시는데 네. 전문 분야가 있으시죠? 네, 저는 가족법, 음. 소년 국선 변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셨군요. 뭐 지적재산권이나 네네. 형사 뭐 이런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로서도 당연히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죠. 그렇군요. 20년 정도 이렇게 쭉 활동을 해 보시면 네. 뭐 가족법 관련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들도 네.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대에 맞춰서 그런 흐름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가족법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소위 이혼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사 사건들인데요. 네. 정말 저는 제가 변호사 시작했었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이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한 실감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혼 사건의 오. 연령이에요, 나이.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한 50대 후반, 뭐 네.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이제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거나 그러면 웬만하면 정말 뭐 아주 심각한 폭력이나 이런 게 아주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그냥 뭐 성격 차이로 너무 힘들어하시거나 그냥 맞춰서 좀 사세요. 뭐 이런 왜냐하면 뭐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새롭게 사시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면 이분이 최소한 80세, 90세까지 사는 게 이제는 일반적이 일반적이니까.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씩 사는 그 인생에 제가 어떻게 그냥 웬만하면 맞춰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이 법조계에도 국민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게 바로 이제 이혼에 대한 당사자들의 나이가 정말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는 거. 그런 걸 느끼세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결혼을 많이 해야 이혼이라는 것도 뭐 있고 이러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뭐 결혼 안 한 이혼은 네.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의 이혼 사건의 당사자들의 나이가 한 50대, 60대가 정말 많아진 수준이 아니라 제일 많아요. 예전에는 한 30대 이제 서로 한 결혼한 채 5년도 채 안 돼서 티격태격 하다가 뭐 그냥 우리 이런 나이에 그냥 갈 길 갑시다. 네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30대 초반 중반에 결혼 자체를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결혼 자체가 이렇게 적어졌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가족의 구성 자체가 너무나 많이 변했다는 거 이런 걸 많이 느끼고요. 또 혼인 계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혼인 전에 그거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전에는 특히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뭐 혼전 계약서 네. 쓰고 뭐 재산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재산에 대한 계약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계약서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젊은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니 뭐 이렇게 계약서까지 쓰고 결혼하는데 잘 살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저렇게 나름 뭔가 생각을 할 때 약속을 받아 놓는 것도 좋은 결혼 생활에 나름 철저한 준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그런 혼인 전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들도 이제는 드물지 않은 얘기가 된 거.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변화했다는 게 좀 느껴지네요. 네, 변호사 시작한 20년 전과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세대 변화가 그렇군요. 생겼죠. 네, 뭐 이혼 사건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얼마 전에 워낙 인기 있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떠오르는데 그 드라마라서 그런지 너무 막 그 극단적인 상황들이 많아서요. 혹시 그 실제 상황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 부부의 세계는 우리가 드라마로 더 드라마틱하게 그 싸우는 모든 과정, 헤어지는 과정, 외도의 과정 이런 것들을 다 드라마로 다루어서 그것이 되게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우리 사회에서의 많은 경우에 결혼의 첫 번째 이혼 사유는 외도예요, 여전히. 배우자의 외도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아주 많은 거의 대부분이 외도 아니면 어떤 상습적인 어떤 가정 폭력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혼 사유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저게 실제야?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네, 실제 맞아요. 라고 저는 되게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되게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외도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일상은 때로는 현실이 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일상이, 그리고 저는 그 가장 드라마틱한 마지막 종결점이 법원에서의 마지막 절차인데 그 네. 절차를 제가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드라마적인 요소는 저에게는 일상인데 에이 저거는 드라마보다 더 현실이 더 리얼한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보부의 세계도 저에게는 드라마지만 그리고 너무 멋진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화를 내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 더 드라마틱해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 간통죄가 워낙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 인터넷상에다가 그 소위 뭐 상간남, 뭐 상간녀, 신상털기라고 하죠. 네. 이런 경우들이 지금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해도 싸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한 사람의, 우리가 뭐 흔히 연예인들 그걸로 인해서 악플로 자살을 하거나 또는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드물지 않게 항상 접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공인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신상이 다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공격.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실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그 언론에서 되게 대중들의 관심이라든지 또는 뭔가 굉장히 드라마적인 정말 그런 요소를 또 막 해서 막 올리는 거. 근데 나중에 봤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로 밝혀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미 인터넷상으로 그 사람은 마녀가 돼버린 거예요. 인터넷상에서는 한번 그런 게 뜨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워지지 않잖아요. 모든 게 검색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수십 년 전에 사소한 실수도 다시 소환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함부로 다른 사람의 특히 추측이나 어떤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신상을 터는 것, 그거는 저는 정말 그 사람에게 이 자살까지 생각할 네네. 정도의 행동이라는 거 저희는 정말 알고 계셨으면 해요. 네. 사실은 요새 온라인에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뭐 범죄자다 아니면은 자기의 뭔가 가해자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뭐 실명 또는 실명은 아니더라도 누가 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뭐 이니셜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특정할 수 있는 뭐 무슨 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막 온갖 욕설 뭐 비하 이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주변 정보까지도 다 소위 신상털기라고 하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뭐 어떤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위험한데 하나는 그거를 당하는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힘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올렸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의 그런 극단적인 이 고통을 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렇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전 세계 인터넷이라는 데 올려서 그 사람을 단죄할 권한이나 또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행동이 위험한 거는 그렇게 온갖 댓글을 달고 또는 신상을 털고 정보를 올린 그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범죄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적으로 그렇게 단죄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 그 사람의 친구, 지인들까지 그렇게 해서 불명예스러운 입도마에 오르게 내리게 하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 행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굉장히 큰 중한 범죄로 다룬다라는 뜻이에요. 특히나 우리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 또한 그런 일을 당해서 많은 경우 어떤 부모들이 뛰어와서 뭐 합의해 주세요 이렇게 막 경찰서에 뛰어오고 이런 경우들 저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터넷상에서의 마녀 사냥, 그거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참 조심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 평소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량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법과 가까이 해야 한다. 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은 좀 더 착한 사람들 편에 서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변호사님이 역할을 하는데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시죠? 2012년도에 우리가 아마 다 기억하실 그 도간이라는 영화 또는 소설 네네. 읽거나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피해자 변호를 제가 담당을 했었던 네. 사건이에요. 이건 정말 잊혀지지 않는데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한 이 지방 도시에서 일어난 장애인, 특히 청각장애인, 그리고 청각뿐 아니라 약간 정신적인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어떤 성폭력,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이 상습적인 중증 폭력,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이죠. 그 소설과 영화의 힘으로 결국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그 사건을 재조사하고 또 다시 법정에 서서 결국은 그 가해자들에게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처벌이 이루어졌었던 사건에 제가 피해자의 변호를 했다는 그 사건이 가장 변호사의 경력으로 또 저의 기억에 남는 사건이에요.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전에 수사가 안 됐던 게 아닌데 3번인가요? 네, 예. 저희가 했었을 때까지 합쳐서 3번. 그러니까 그 전에 2번이 다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거의 처벌이 없었거나 네네. 오혐이 나왔던 상황이었죠. 그럼 3번이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처벌은 굉장히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는 거. 네, 처음에. 그거는 왜 그랬던 걸까요? 피해자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청각장애라는 것은 귀가 들리지 않지만 단순히 귀의 문제만이 아니라 들리지 않으면 말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피해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당한 피해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묻혔던 거고요. 그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로서 변호사님도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건을 밝히고 싶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피해 학생 측을 변호를 하셨잖아요. 네네. 장애인들. 예.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떤 부분이 힘드셨어요? 일단 이 피해 아이가 자기가 겪은 일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건 거죠. 저는 일단 이 아이들에게 저는 수화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법정에서 이 아이들이 하는 수화가 왜 우리도 표준어가 있고 사투리가 있고 네. 또 아이들이 쓰는 말이 있고 어른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수화도 그렇다는 걸 처음 알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쓰는 뭐 여러 가지 아이들끼리 또래의 수화와 우리가 그 요새 방송에 나오면 방송 아나운서들의 말을 이렇게 또는 뭐 누구 중요한 사람들의 브리핑을 막 거기서 이렇게 수화 통역사가 해주잖아요. 네. 그게 다르다는 거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수화 번역이 있어야 되는 와.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그 사건 자체로 인해서 너무나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자기가 너무 부끄럽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기억은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그 기억을 잊고 딜리트 하려고 싶어 하죠. 하는 네. 그런 이 본능적인 상처 치유가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건 거죠.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정말 정확해야 돼요. 횟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근데 이 횟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어떤 형사적인 처벌, 재판을 하려면은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아무 때나 그냥 생각났다고 해서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소시효라는 그 안에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이 재판으로 이 사람들의 죄를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어제는 뭐 예를 들어서 2년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98년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2000년이라고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그 행동을 했는지 특정이 안 되잖아요. 자칫하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네네.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꼭 처벌을 해야 되는 정말 나쁜 사람인데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2번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다 유야무야 처벌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법리 구성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와. 그것을 착안해낸 게
지금은 아마 많이 들리는 외상 트라우마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그 단어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미 자신이 당한 이 피해 사실 폭행 이런 것들은 끝났어요. 이미 공소시효가. 그런데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래 처벌을 해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 이 아이들이 겪은 그 외상후 트라우마, 정신적인 상처와 그에 대한 상해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법리를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이중수화의 통역을 하고 충분치는 않지만 적어도 그 전에 있었던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그 사건은 결국은 정말 어떤 하나의 영화, 소설,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를 바꾸어 놓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도 법조인을 꿈꾸는 미래 이제 후배가 될 예비 법조인들이 굉장히 또 롤모델로 삼고 싶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을 보면서 그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이 법이라는 것이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법을 옆에 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면 왜 내가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만 잊지 말고 내가 법학을 반드시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법조인이 됐을 때 내가 왜 그러니까 법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목표가 없으면 정말 어떤 법이 누군가에 대해서 무기도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흉기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법조인을 꿈꾼다면 나는 왜 법을 공부하려고 했는지 그 고민만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변호사로서 쉬지 않고 달려오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계획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변호사로서도 좋고요. 인간 진형애로서도 좋고. 뭐 앞으로의 어떤 인생의 계획? 별로 그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는 지금처럼 제가 한 해 한 해 앞으로처럼도 살 것 같고요. 사실 법조든 어떤 우리 이 사회가 한 해 한 해 살아나간다는 게 이게 점점 쉽지 않은 사회인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도 내가 어쨌든 법조인으로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스스로에게 좀 치하해 주면서 한 해 한 해를 그냥 서바이벌 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는 왜 법을 공부했을까라는 그 마음만 잃지 않고 제가 욕먹지 않고 법조인으로서의 묵묵히 지금처럼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20여 년 동안 매일매일 현재에 충실했던 삶이 아마 지금의 진 변호사님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엄청난 오늘 학교 후배들에게도 힘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여기 포항이 주는 저의 이 고향이 주는 푸근함 여기서의 에너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One